정말 가진 능력들이 훌륭한 선수들이거든요. 압박이라든지 그 경기에 대한 중압감을 얼마만큼 해소하고 또 경기를 하느냐가 미들 지역에서의 그 강한 압박과 볼을 뺏어낸 이후에 퍼스트 터치와 첫 패스의 그 확률이 되게 높더라고요, 이 선수가. K리그 지단 후보는 주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K리그 홀딩 미드필더 추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구독자분들이 남겨주신 Q&A 질문 답변 형태로 콘텐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도 영일만 지단이라는 별명이 있으실 정도로 미드필더로서 월드컵에도 출전하시고 수많은 업적을 이루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눈에 띄는 거는 2009년 포항 시절의 ACL 우승인데요. 그 당시에도 위원님께서는 그럼 미드필더로 출전하신 거 맞으시죠? 경기에 따라서 미드필더로 출전을 했었던 적도 있고요. 뭐 득점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윙포드를 봤던 기억도 있고요. 윙포드도. 네. 사실 월드컵도 이청용 선수의 백업으로 저는 출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윙포드로 저는 간 거죠. 미드필드보다는. 그래도 선발 출전도 하시고. 그렇죠. 16강전 우루과이전에서는 선발 출전을 했었고 그 외적의 조별 예선에서는 이청용 선수의 백업으로 또 경기장에 출전을 했었고요. 개인적으로 그 시절이 사실 한국 축구가 2002는 논외로 제외하고 가장 좀 강력했던 때라고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혹시 생각 안 하시나요? 그게 저도 월드컵을 갔다 오고 나서 그 기현이 형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2010 남아공 월드컵 멤버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많은 기억으로 남지 않는 이유는 너네는 사실 되게 더 높은 순위까지 가야 되는 그 전력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이제 16강에서 멈추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많이 자리를 못 하는 건데 형이 봤을 땐 너네는 뭐 8강 아니면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저력의 멤버였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빨리 잊혀지는 부분이 아니었나. 맞아요. 정말 아쉬워요. 사실 우루과이전도 진짜 한 끗 차이로 패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 끗 차이로 넘어섰다면. 그렇죠. 그 다음에 경기가 아프리카 팀이었는데 조금 쉬운 팀이었어요. 가나였나? 아, 맞네요. 예, 그럼 가나. 맞아요. 어쨌든 우루과이가 그때 준우승인가 하지 않았나요? 3위. 개인적으로 너무 인상 깊게 봤던 월드컵이라 한번 추억을 해봤고요. 그리고 혹시 ACL 우승하실 때도 조금 기억이 어떠신지도 좀 궁금해요. ACL은 뭐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전까지는 저는 대표팀에 간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를 응원해주는 분이 그런 얘기를 시즌 전에 그냥 저한테 던졌었어요. 만약에 재성이 포항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하면 국가대표에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2009년이었으니까 그 다음 해가 월드컵이잖아요. 대표팀에 승선이 돼서 재성이 네가 매 경기 좋은 모습을 보이면 월드컵까지 갈 수도 있을 거다라고 막연하게 그냥 저한테 어떤 목표를 정해줬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이기면서 진짜 우승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대표팀에 처음에 갔었고 대표팀에 가고 나서도 뭐 매 경기 그래도 임팩트 있는 모습들을 보였던 것 같아요. 뭐 득점이 됐든 도움이 됐든 그러면서 이제 최종 명단까지 들어서 또 월드컵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거죠. 월드컵에 갈 수 있는 확실한 기반이 됐던 대회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축구에 대한 자신감이 확신이 있었던 때였죠. 그때가 뭐 포항이란 팀도 너무 운이 좋게 좋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그 시즌이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파레아스 감독도 정말 명확한 축구 철학을 가지고 성과를 냈던 감독이었기 때문에 가장 재미있게 또 축구를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월드컵 때도 그렇고 이제 미드필더에 대한 위원님의 견해가 확실히 있으실 것 같은데 현재 대표팀 미드필더 구성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지금 대표팀은 사실 결과에 따라서 미드필드 선수들의 어떤 평가가 되게 많이 나뉘는 것 같아요. 뭐 경기 결과가 좋으면 뭐 미드필드 선수들도 그냥 같이 뭐 이렇게 묻혀간다고 해야 되나요? 그냥 따라가는 것 같고 대신 경기 결과가 안 좋으면 그 미드필드 선수들이 되게 좀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들을 좀 당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되게 힘들 수밖에 없는 지금 대표팀의 미드필드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인 것 같고, 그 선수들이, 저도 현장에서 그 선수들과 같이 축구를 해봤지만 정말 가진 능력들이 훌륭한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과연 이제 그 압박이라든지 그 경기에 대한 중압감을 얼마만큼 해소하고 또 경기를 하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뭐 조금 더 본인이 그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좀 빨리 떨쳐버리고 남은 경기에서 조금 더 좋은 모습들을 보이면서 좋은 결과까지도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K리그 선수들이 전무하다시피 한 부분이 K리그의 큰 팬으로서 아쉽긴 했거든요. 이동경 선수를 2선 자원으로 분류했을 때 이제 대표팀 미드필더 자원은 K리그 선수들이 이번에 직전 차출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쉬운 마음에 오늘 K리그 미드필더 추천 컨텐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당 내용은 개인적인 추천일 뿐이니까 참고하셔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추천해 주실 만한 K리그 미드필더, 특히 홀딩 미드필더 중심으로 3명만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봤던 선수 중에는 박진섭 선수가 그래도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 같고요. 물론 그게 이제 얼마만큼 지속되느냐가 또 중요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 대전하고의 경기에서는 아주 좋은 활약을 펼쳐 보이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 같고, 또 그 대전의 이전 경기에서 보면은 임덕근 선수도 되게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선수의 플레이를 좀 많이 볼 수 없어서 명확하게 좀 이 선수에 대한 평가를 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미들 지역에서의 그 강한 압박과 볼을 뺏어낸 이후에 퍼스트 터치와 첫 패스의 그 확률이 되게 높더라고요, 이 선수가. 그래서 사실 미드필더로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패스 미스의 확률이 많으면 안 되거든요. 굉장히 뭐 내가 패스를 했을 때 그 패스가 거의 뭐 100%에 가까울 정도로 우리 선수에게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 역할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 패스의 경기 운영이 상대 수비가 많은 지역에서 볼을 받아서 상대 선수가 없는 지역으로 이제 패스를 하는 그 역할을 아주 잘해야 되는 게 미드필더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저는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서 임덕근 선수 좋은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한 선수를 더 뽑자고 하면 저는 기성용 선수를 아, 기성용 선수요? 뭐 빼놓을 수 없죠. 뭐 지금 물론 이전의 퍼포먼스랑은 또 지금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런 킥 능력, 로우 지역에서 한 번에 그 전방에 보낼 수 있는 그 킥의 퀄리티는 저는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서 대표팀에 추천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 K리그 추천으로는 네,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아까 1부에서 게임 체인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꼭 윙어 그리고 포드가 아니더라도 기상용 선수처럼 킬패스를 찔러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마무리를 중거리 슛으로 꽂아 넣는다거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기성용 선수가 추천받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3명을 한번 추천해 볼 텐데요. 일단 K리그 팬들이라면 모두 다 아실 텐데, 김봉수 선수 김천 상무에서 뛰고 있고 이제 곧 제주로 돌아가는 김봉수 선수가 김천의 핵이거든요, 사실. 서민우 선수랑 같이 이 투미들 조합이 상당합니다. 수비력도 좋고 커버범이 좋고 경험 능력 준수하고, 그리고 축구 지능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볼 배급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앞으로 더 나아가 성장한다면 대표팀 승선까지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선수가 아닌가 싶고, 이제 저도 말씀해 주신 대로 임덕근 선수, 개인적으로 K리그에서 가장 저평가가 된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시즌에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센터백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테크니션도 좋고 볼 배급 능력이랑 그런 부분도 되게 뛰어난 것 같아서, 그리고 아직 00년생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선수네요. 앞으로 더 성장을 하면 큰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한 명만 더 말씀을 드리면 박태준 선수가, 사실 이 광주에 있어서 작년에 정우현 선수가 브레인 역할로서 되게 볼 잘 풀어주고 했었는데, 근데 이번 ACL도 그렇고 K리그에서도 그렇고 정우현 선수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특히 볼 배급 측면에서 이정효 감독이 원하는 그런 전술적 능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박태준 선수, 아니 서민우 선수는요? 아, 서민우 선수? 네. 아까 김봉수 선수랑 김봉수 선수 이야기했을 때 서민우 선수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그 두 선수 중에 김봉수 선수를 추천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서민우 선수가
좀 더 쌈땅용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고 네. 그냥 전반적인 미드필더의 퀄리티로 봤을 때 조금 육각형이라고 하죠, 흔히. 그게 김봉수 선수가 조금 더 넓지 않을까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도 서민 선수도 강원에서도 그렇고 정말 좋은 선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저도 서민우 선수는 언급은 안 했는데 서민우 선수 좋은 미드필드 자원인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선수가 상대가 압박을 하는 상황에서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그 확장된 공간에서 볼을 아주 잘 받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축구에 대한 지능이 저는 좋은 선수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끔 경기 봤을 때 저는 좀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이 서민우 선수를. 서민 선수. 네. 네, 이렇게 K리그 미드필더 추천 컨텐츠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구독자 Q&A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리그 지단 후보는 예. 보야니치 선수입니다. 보야니치 진짜 정말 잘하더라고요. 정말 잘해요. 정말. 근데 지난 시즌보다 조금 더 발전된 건 물론 뭐 볼을 가지고 있을 때 패스를 넣는 이런 부분은 저는 원래 이 선수가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시즌을 시작하고 보니까 수비적인 부분이 또 되게 좋아졌더라고요. 뭐 끝까지 따라가는 수비보다는 본인 앞에 있는 어떤 상대 공격수는 뭐 확실하게 제압하는 상황에선 제압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볼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상대 3선과 2선 사이로 볼을 넣는 그 퀄리티가 정말 좋은 선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는 수비 라인을 내릴 수도 없고 올릴 수도 없고 이런 애매한 상황을 이제 발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선수가 상대 수비 라인이 올라왔을 때는 그 수비 라인 뒷공간으로 넣는 패스를 또 아주 잘하는 선수니까 그러면서 또 도움을 기록했던 경기도 있었고. 보야니치가 지금 부상이지 않습니까? 네네. 부상 당하기 전까지 울산 흐름이 상당히 좋았는데 보야니치 출전하지 못하고서부터 조금 침체된 경향이 있는데 그러네요. 네, 그 부분도 확실히 보야니치가 울산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보야니치가 작년, 재작년까지는 물론 좋은 선수긴 하지만 살짝 K리그 템포와는 조금 맞아 들어가지 않는 느낌이 있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수비적인 부분이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희한한 그 패스 템포로 딱 찔러버리는 부분이 맞습니다. 영일만 지단이 생각하시는 이번 시즌 K리그 지단 후보는 보야니치라고 합니다. 축구에서 중요한 부분, 많은 부분들이 그쵸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중요한 부분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컴팩트하게 공간을 점유하고 수비를 하더라도 저는 이미 생겨난 공간들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 촘촘한 컴팩트한 공간을 어떻게 더 끌어내서 더 확장을 시켜놓고 공격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앞으로는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되는 속도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이 됐을 때 빠르게 카운터 어택을 나갈 수 있는 공격도 아주 중요하지만 공격을 하다가 볼이 끊겼을 때 수비로 빠르게 전환이 되지 않으면서 실점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이 공수 전환에서의 상황, 이 속도를 얼마만큼 빠르게 가져가느냐가 저는 좀 아주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트랜지션에 대한 그렇죠. 부분 트랜지션이죠. 말씀하시는. 네. 맞습니다. 저도 말씀해 주신 바에 공감이 되는 게 제가 생각하는 현대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압박 시스템이랑 트랜지션 속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중요하죠. 이 압박 시스템을 어쨌든 풀어나오는 것도 말씀하신 대로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풀어나오느냐와 일맥상통하는 것 같고 트랜지션 속도도 볼을 빼앗았을 때 어떻게 빠르게 특히 K리그로 따져보자면 황선홍 감독의 대전처럼 볼 끊었을 때 김인균이나 최건주 선수나 이렇게 쭉 빠져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인상 깊어가지고 정말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어느 팀이 우승권에 도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많은 기자분들이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팀이 전북이었었죠. 그 중심이 과연 전북이 이전의 그 명예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상위권 경쟁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지난 시즌과 같이 하위권에서의 어떤 쉽게 돌파구를 찾지 못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개인적인 제 견해는
시간이 좀 걸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이 끝나고 많은 변화를 가져갔던 전북이었죠. 선수단 변화도 있었고 코칭 스텝의 변화도 있었고, 그리고 지난 시즌이 끝나고 올해 리그가 좀 더 빨리 시작한 부분도 저는 새로운 감독이 새로운 선수들과 합을 맞추는 데 있어서는 준비하는 시간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정말 드라마틱하게 갑자기 경기력과 순위가 동반 상승하기는 어렵지만 매 경기를 이제 치르면서 점점 점진적으로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서야 조금씩 좀 적응을 한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 포획 감독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처음 이 K리그를 접하면서 이 문화라든지 어떤 축구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삐그덕거리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이전에 지금 2연승을 리그 첫 2연승을 기록을 했으니까 앞으로도 이 전북이 좋은 어떤 경기력과 결과를 내는 데는 이제부터는 좀 그런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전북이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지난 시즌과 지지난 시즌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포엣 감독이 좋은 감독이시고 그리고 전북이 아직도 이제 K리그 기준 메가 클럽으로서 돈을 많이 쓰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 스플릿만 가도 성공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그냥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왜냐면 전북 팬들은 더 큰 기대를 분명히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포엣 감독이 보여주는 이런 상황 적응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변화하는 부분이 그 감독이 왜 PL에서도 이런 경험을 하고 보여주고 있는지 잘 알아볼 수 있는. 일단 수비 선수들 중에서는 저는 서명관 선수 아주 파이터 기질이 좋은 선수이고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 울산에서 가장 좋은 호흡과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김영건 선수와 이 서명관 선수 이 투 센터백의 조합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한 명이 뭐 김영건 선수가 끌려 나갔을 때 그 넓은 뒷공간을 스피드로 서명관 선수가 잘 커버를 하고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경험적으로 부족하지만 옆에 아주 경험이 많은 김영건 선수가 조합이 저는 아주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서명관 선수가 안정적인 경기를 펼치는 데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맞습니다. U22 자원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 느낌이 있고, 그쵸. 너무 그쵸. 베테랑적인 면모가 있어서. 또 뭐 같은 팀이긴 한데 저는 윤재석 선수도 되게 발전하는 모습들이 매 시즌마다 보이는 것 같아서, 사실 이 선수가 중앙대학교에 있다가 천안에 머물렀다가 전남으로 이적했다가 울산으로 갔을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팀을 옮겨가면서 점점 성장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실제로 경기 중계를 갔을 때도 윤재 선수가 계속해서 공격 포인트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공격 득점에 가까운 그 포지셔닝을 잡는 것도 뭐 터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도 얼마든지 좀 터질 수 있을 만한 선수라서 좀 기대가 되는 선수고. 네, 윤재석 선수가 오프 더 볼 움직임이 네, 좀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오프 볼이 더 볼 없을 움직임. 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축구 센스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내가 볼을 가지고 나서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 볼이 없을 때 좋은 위치로 움직임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볼이 들어왔을 때 득점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위치 선정이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TSG를 하러 수원 경기를 갔을 때 그 박승수 선수도 아주 교체로 들어와서 뭐 교체 선수로서의 역할을 아주 잘했죠. 흐름도 바꾸고 또 결과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 보면 뭐 측면에서 볼 잡았을 때 뭐 머무르지도 않고 그냥 바로 1대1을 도전해버리는 이런 모습들도 기존의 어떤 윙포드 선수들한테는 볼 수 없던 그런 과감함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중요한 건 그 확률이 높은 거죠. 볼을 가졌을 때 1대1을 했을 때 많은 확률을 가지고 크로스라든지 슈팅까지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위협적인 선수로 보였기 때문에 이런 선수도 앞으로 뭐 충분히 양민혁 선수같이 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박승수 선수도 흔히 말해서 보법이 다른 느낌이 들거든요. 수원에서 이제 조금 후반전에 나오고 있긴 한데 앞으로 충분히 왼쪽 세라핌과 경쟁을 해볼 만한, 비록 2007년생이긴 하지만 그만큼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로 제가 눈에 띄는 22세 자원이 누군지 2명만 더 말씀드리면, 전북 강상윤 선수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볼 운반 능력이나 테크니션도 좋지만 좀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좀 강하게 싸워주는 부분이
이 선수에 대한 태도가 준비가 돼 있다고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고, 수원FC의 이현용 선수 센터백 자원이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서명관 선수와 다른 유형이긴 하지만 분명 그 정도의 안정감이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 센터백 말씀하셨으니까 강원의 신민아 선수도 좋은 선수인 것 같아요. 네, 볼을 가지고 과감하게 이제 빌드업 상황에서 볼을 가지고 나오는 부분도 사실 그런 대담성이 없으면 사실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도 경험이 많지 않지만 그런 대담함을 가지고 볼을 치고 나오면서 연결시켜주는 그런 모습도 좋고, 물론 수비 상황에서 제공권이 아주 좋더라고요. 제공권 싸움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는 모습도 보면 신민아 선수도 앞으로도 많이 발전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포스트 양민혁 선수가 누가 될 것 같나요에 대한 사실 제일 직접적인 답변이 그거겠네요. 47번을 그대로 물려받기도 했고, 신민아 선수가. 마지막으로 이건 저가 드리는 질문인데, 이현님이 좋아하시는 스타일의 축구나 감독님, 이건 한국 감독님도 괜찮고 외국 감독님도 괜찮고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마르세유 팀 좋아해요. 데제르비. 네, 맞아요. 이 브라이튼에 있을 때부터 저는 좋아했었고, 계속해서 상대가 압박을 나가는 상황에서도 그 볼을 풀어 나오는 그 선수의 포지셔닝이나 그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확실하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원칙이라든지 그런 게임 모델을 기반해서 이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팀을 옮겨가더라도 뭐 본인이 원하는 축구, 보여주고 싶은 축구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마르세유 경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기도 하고, 또 이 감독이 어떻게 팀을 옮겼을 때 다른 선수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또 축구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선수 선발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선수들을 가지고 그 안에서의 이제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빌드업 형태를 만들어서 빌드업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들도 계속해서 실수는 나오긴 하지만 뭐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저는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데제르비 감독이 위원님 포함해서 여러 지도자들이 이제 데제르비 감독의 축구를 공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정말 좋은 축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위원님이 좋아하시는 스타일 축구는 마르세유의 데제르비 감독님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클로징 들어갈 텐데요. 위원님의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에 대한 거 간단히 들어보고 싶은데, 뭐 짧게 이전 상황까지 말씀을 드리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나 감사하게도 한 팀에서, 너무 좋은 팀에서 지도자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전문성이 생긴 것 같아요. 어느 누구와 축구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축구에 대한 전문성이 생겼는데, 한편으로는 시야가 되게 좁아져 있다라는 판단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좀 다양한 뭐 선생님들 아니면 선배님들, 후배님들 만나면서 축구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오늘처럼 이런 자리에 나와서 축구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하면서 현장에 있진 않지만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어떤 지도자로서 나중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어떤 뭐 과정을 지금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좀 알차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또 현장에 돌아갔을 땐 지금의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또 좋은 축구를 한번 해보고 싶은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 짧은 시간이지만 김재성 위원님과 이야기를 해봤을 때 제가 느껴지는 그 인사이트가 앞으로의 기대감을 더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또 한국 축구에 대해서 많은 활약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고, 이제 구독자님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오늘 일단 저도 축구 이야기 할 수 있는 곳에 초대돼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편하게 또 질문해 주시고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지금 K리그에도 이렇게 전술을 분석하고 많은 축구 팬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이 채널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축구를 직접적으로 하진 않지만 그 외적으로 축구를 잘 포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구를 알릴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해주는 분들이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또 중요한 역할들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위원님께서 흔쾌히 저희 섭외에 응해주셔서 감사한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콘텐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